2002년 봄, 대학가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그 시절 서울의 한 명문 법과대학에 다니던 23살의 여대생 서아린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이 1년 넘게 활동해온 등산 동호회의 정기 산행 일정에 참여하기 위해 설악산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린은 법학 공부에 매진하면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고, 특히 험준한 암릉과 웅장한 바위 능선으로 유명한 설악산의 공룡 능선을 오르는 것을 늘 기대해왔던 젊고 건강한 여대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날 산행은 동호회에서 매년 봄마다 진행하는 정기 일정이었고, 총 15명의 회원들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산행이었으며, 날씨 또한 등산하기에 더없이 좋은 맑고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하린은 산행 전날 밤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다음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어머니는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당부와 함께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해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서아린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날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닿지 않자 부모님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하린의 아버지 서정우 씨는 즉시 동호회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고, 동호회 측은 공룡 능선 코스를 완주한 이후 각자 자유롭게 하산했기 때문에 하린이 언제 어디로 내려갔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동호회 회장은 하린이 능선을 모두 오른 뒤 다른 몇몇 회원들과 함께 있었던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그 이후로는 각자 흩어져서 하산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동선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정우 씨는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초동 수사에 착수하면서 설악산 인근 지역과 하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린의 어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딸의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꺼져 있거나 통화권 이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색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서아린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추적 기록이었고, 통신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린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낸 위치는 설악산 공룡 능선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험준한 암릉 구간이었습니다. 공룡 능선은 설악산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코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과 아찔한 낭떠러지가 연이어 나타나는 구간이 많아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한 등산로였습니다. 특히 하린이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지점은 공룡 능선 중에서도 가장 험난한 구간으로 알려진 곳이었고, 양옆으로 수백 미터 깊이의 계곡이 펼쳐져 있어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치명적인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지대였습니다. 경찰은 하린이 이 구간에서 실족하여 조난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및 산악구조대와 협력하여 대규모 수색 작업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 작업에는 경찰 인력뿐만 아니라 소방대원, 산악구조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 총 50여 명이 투입되었고, 헬리콥터를 동원한 공중수색과 함께 지상에서는 수색견을 앞세운 지상수색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하린의 부모는 수색 현장에 직접 찾아와 구조대원들에게 딸의 사진을 보여주며 간절한 마음으로 수색을 부탁했고, 특히 아버지 서정우 씨는 직접 등산화를 신고 수색대와 함께 산을 오르내리며 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수색 작업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지만, 공룡 능선 일대의 복잡한 지형과 울창한 숲을,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계곡들로 인해 수색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하린이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산행에 참여했던 모든 회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등산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특히 할인과 함께 하산했다고 진술한 회원들의 이야기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동호회 회원 중 장동현이라는 30대 초반의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할인과 함께 능선 정상 부근까지 올랐지만 정상에서 쉬고 난 뒤에는 각자 다른 속도로 하산했기 때문에 할인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어디로 내려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대에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또 다른 회원 박태주는 자신은 할인과 정상까지 함께 오르지 않았고 중간 지점에서 먼저 하산을 시작했다고 진술하여 장동현의 말과 명백히 엇갈렸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를 이상하게 여기고 두 사람을 다시 소환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장동현과 박태주는 모두 당시 상황이 혼란스러웠고 여러 명이 뒤섞여 이동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과 위치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답변만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할인이 마지막으로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고 심지어 할인과 함께 능선을 걸었는지 여부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지만 당시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고 단순히 기억의 혼란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조난 사고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다른 동호회 회원들은 대부분 할인이 건강하고 등산 실력도 뛰어났기 때문에 단순 실족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할인과 친하게 지냈던 한 여성 회원은 최근 몇 달간 할인이 누군가에게 미행을 당하는 것 같다며 불안해했다는 증언을 하여 경찰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수색 작업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설악산 공룡능선에서 약 200m가량 떨어진 인적이 거의 닿지 않는 깊은 계곡의 사면에서 수색대원들이 젊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고 곧바로 확인 결과 그 시신은 실종되었던 서아린 씨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등산로에서 상당히 벗어난 지점이었고 일반적인 등산객이라면 절대 갈 이유가 없는 험준한 바위 사면 아래였으며 주변에는 무성한 덤불과 낙엽이 쌓여 있어 시신을 발견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정밀 감식을 실시한 결과 할인의 시신에는 단순한 실족 사고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외상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머리 부위와 상반신에서 발견된 타박상과 골절 흔적은 일반적인 추락사고의 패턴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고 법의학 전문가들은 사망 시점과 시신이 발견된 위치 사이의 관계에서도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시신의 자세와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할인이 그 자리에서 직접 추락했다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사망한 후 해당 지점으로 이동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즉시 사건의 성격을 단순 조난 사고에서 범죄 가능성이 있는 변사 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할인의 부모는 딸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고 특히 아버지 서정우 씨는 딸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에서 채취한 각종 증거물들을 국과수에 의뢰하여 정밀 분석을 진행하는 동시에 할인의 사망 당일 동선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할인의 생전 행적을 추적하고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고 할인이 사망하기 약 2년 전부터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이고 집요한 감시와 미행을 받아왔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었습니다. 할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대학교 출입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할인의 일상적인 동선이 거의 모든 면에서 누군가에 의해 파악되고 있었음이 드러났고, 심지어 할인이 자주 가는 카페, 도서관, 친구들의 집 등에서도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목격되었다는 증언들이 확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감시 행위에 배후를 추적하던 중 한 대형 사설 탐정사무소가 할인에 대한 미행과 감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포착했고, 해당 탐정사무소를 압수수색하여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압수된 자료들 속에는 할인의 일상을 촬영한 수백 장의 사진들, 동선 기록, 만난 사람들의 명단, 심지어 할인이 다니는 대학교 강의 시간표까지 상세하게 정리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탐정사무소 대표를 강도 높게 추궁한 끝에 밝혀진 의뢰인의 정체는 바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 부인인 장미영이었고, 그녀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할인을 감시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장미영이 할인을 감시하게 된 동기였는데, 그녀는 자신의 사위가 할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할인과 장미영의 사위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심지어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척조차 없는 완전히 남남이었습니다. 장미영은 단지 우연히 길에서 할인을 목격한 것을 시작으로 점점 더 깊은 망상에 빠져들었고, 결국 아무 관련 없는 젊은 여대생을 2년 가까이 감시하며 그녀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해 나갔던 것입니다. 경찰 수사가 장미영으로 향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연쇄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고, 특히 할인이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등산 동호회 회원들, 그 중에서도 진술이 엇갈렸던 장동현과 박태준에 대한 심층 조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의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한 결과 이들의 계좌로 장미영과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이 수차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입금 시기는 할인이 등산 동호회에 가입한 시점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장동현과 박태준은 겉으로는 평범한 등산 애호가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장미영으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받고 할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인물들이었으며, 등산 동호회 회원 자격은 그저 할인을 감시하고 그녀와 가까워지기 위한 위장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장미영의 지시를 받고 약 1년 전부터 할인이 활동하는 등산 동호회에 침투했고, 동호회 내에서 할인과 친분을 쌓으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장미영에게 보고해왔다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장동현은 원래 사채업과 관련된 일을 해왔던 전과자였고, 박태준 역시 여러 차례 폭행 전과가 있는 인물로 두 사람 모두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범죄 성향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장미영은 이들에게 처음에는 단순히 할인을 감시하고 사진을 찍어 보고하는 일만 시켰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과격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할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지시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장미영과 두 공범 사이에 오간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이들 사이의 공모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었고, 이제 수사의 초점은 설악산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옮겨갔습니다. 수사가 깊어지면서 밝혀진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할인이 참여했던 마지막 설악산 공룡 능선 산행 자체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무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장미영과 장동현, 박태준 사이 통화 내역과 메시지 기록을 분석한 결과 장미영은 범행 장소로 설악산 공룡 능선을 직접 지목했고, 그 이유는 공룡 능선이 험준한 암릉 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곳에서 사망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등산 사고로 처리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장미영은 수개월 전부터 장동현에게 등산 동호회의 산행 일정에 개입하여 반드시 설악산 공룡 능선 코스를 포함시키라고 지시했고, 장동현은 동호회 운영진과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정기 산행지로 설악산을 제안했으며, 동호회 회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산행 날짜 역시 우연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장미영이 철저하게 계산한 시점이었는데, 그녀는 날씨 예보와 등산객 통계 자료까지 검토하여 인적이 비교적 드물면서도 날씨가 좋은 날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장미영은 두 공범에게 산행 당일 할인과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도록 지시했고, 능선 구간 중 가장 인적이 드문 지점에서 다른 회원들과 떨어지도록 상황을 유도하라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장동현과 박태준은 장미영의 지시에 따라 산행 며칠 전부터 공룡 능선 코스를 사전 답사했고, 범행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물색했으며, 심지어 할인을 제압하는 방법과 시신을 은닉할 장소까지 미리 계획했습니다. 할인은 자신이 오르는 그 산행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치밀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등산화 끈을 동여매고 설악산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살인사건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장동현과 박태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계속한 끝에 두 사람은 결국 설악산 공룡 능선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자백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진술을 통해 재구성된 범행 당일의 상황은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2002년 그날 등산 동호회 일행이 공룡 능선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장동현과 박태준은 계획대로 할인 가까이에 붙어 있었고, 능선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일행이 자연스럽게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이동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할인을 둘만의 그룹으로 분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할인에게 더 좋은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며 등산로에서 약간 벗어난 바위 지대로 유인했고, 할인은 동호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활동했던 두 사람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인적이 완전히 끊긴 암릉 구간에 도착했을 때 장동현과 박태준은 갑자기 할인을 향해 다가갔고,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눈치챈 할인이 비명을 지르려 하자 박태준이 재빠르게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할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두 명의 성인 남성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격렬한 몸싸움 끝에 장동현이 주변에 있던 바위로 할인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했으며, 할인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쓰러진 할인의 생사를 확인한 후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그녀의 몸을 등산로에서 한참 떨어진 깊은 계곡의 사면 아래로 옮겼고, 주변의 낙엽과 나뭇가지로 시신을 은폐했습니다. 범행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과 10여 분 만에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주변에는 이를 목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장동현과 박태준은 범행 직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등산로로 돌아왔고,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합류하여 자연스럽게 하산을 마쳤으며, 누구도 그들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자백 내용을 현장 증거들과 대조 검증했고, 모든 정황이 그들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할인의 시신이 발견되고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장동현과 박태준은 사전에 장미영과 짜놓은 계획대로 잠적을 시도했고, 장미영은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두 사람의 해외 도피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장미영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두 사람에게 전달했고, 위조 여권과 항공권까지 준비해주며 철저하게 도피를 도왔으며, 해외 현지에서 머물 수 있는
은신처까지 미리 마련해 두었습니다. 장동현과 박태준은 경찰의 수사망이 자신들에게 좁혀지기 전에 한국을 빠져나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남미의 한 국가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가명을 사용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출국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인터폴을 통해 국제 수배령을 발령했지만 이들은 이미 여러 나라를 거치며 흔적을 지운 상태였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할인의 아버지 서정우 씨는 경찰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직접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개인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정우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모든 시간과 재산을 딸의 사건 해결에 쏟아부었으며 설악산 등산 동호회의 모든 회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면담했고 산행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수십 번이나 공룡 능선을 직접 오르며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서정우 씨는 동호회 회원들의 진술을 꼼꼼히 대조하는 과정에서 장동현과 박태준의 행적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고 두 사람의 과거 이력을 추적하던 중 이들이 전과가 있는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정우 씨는 이러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고 경찰은 서정우 씨가 제공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갔으며 결국 장미영과 두 공범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정우 씨는 경찰의 공식적인 수사와는 별도로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두 사람의 해외 소재지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탐정들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장동현과 박태준이 남미로 이동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현지 협력자들을 통해 이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도시까지 특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정우 씨는 이 정보를 즉시 경찰에 전달했고 경찰은 외교부 및 인터폴과 협력하여 해당 국가 당국에 두 용의자의 체포를 요청했으며 약 6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남미의 한 소도시에서 장동현과 박태준을 동시에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지 경찰에 체포된 후 한국으로 송환되었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살인 혐의로 정식 구속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동현과 박태준이 송환된 후 검찰은 두 사람과 장미영을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전국적인 관심 속에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철저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장미영의 망상에서 비롯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살인사건임을 입증했고 피해자 서아린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한 사람의 근거 없는 집착과 관계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동현과 박태준은 자신들의 범행을 상세히 자백했고 장미영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할인을 감시하고 결국 살해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장미영은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자신은 단지 할인을 감시하라고만 지시했을 뿐 살해를 교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 금융 거래 증거들은 장미영이 범행을 직접 계획하고 지시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고 법원은 장미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3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젊은 생명을 앗아간 극악무도한 범죄이며 피고인들은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거래한 반인륜적 범죄자라고 규탄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고 결국 3사람 모두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되어 각각 다른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미영은 수감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그녀가 속한 재벌 가문의 영향력과 고가의 변호사 선임을 통해
실제로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장미영은 교도소 밖으로 나와 자택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았고, 형 집행 정지 기간이 끝날 무렵이면 다시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차 집행 정지를 받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고, 돈과 권력만 있으면 살인을 저질러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할인의 아버지 서정우 씨는 딸의 무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규탄했으며, 장미영이 하루빨리 교도소로 돌아가 남은 형기를 마저 복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설악산 공룡능선이라는 아름다운 자연이 어떻게 치밀한 범죄의 무대로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로 기록되었고, 등산 동호회라는 건전한 모임이 범죄자들의 위장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사회에 일깨웠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재벌과 권력층의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고, 형 집행 정지 제도의 남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